재산 같은 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식들이 저렇게 원수가 되어버렸어. 병원 침상에 누워 늙고 병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하던 친구 민식의 모습을 본 그날 제 마음은 굳게 정해졌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겠다. 내 자식들에게 단돈 1원이라도 다툼의 씨앗을 남기지 않으리라. 하지만 그 너무나도 빨랐던 그리고 너무나도 이상적이었던 제 결단이 저와 제 아내의 평온했던 노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좀먹어 들어가는 독이 될 줄이야. 그 당시의 저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황혼길에서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속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재산 정리는 건강할 때 미리 해두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로서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그 너무 이른 사전증여라는 결단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좋은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 오히려 가죽의 끈을 위태롭게 만들어버린 어느 늙은 부부의 후회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현수, 올해 72살입니다. 저는 평생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쳐 온 교사였습니다. 원칙을 중시하고 계획적인 성격, 그것이 제 장점이자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내 영미와는 중매로 만났지만 온화하고 현명한 그녀의 덕분에 저희는 큰 풍파 없이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장남인 성진이는 대기업 과장으로 분당에 아파트를 얻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딸 서연이는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해 일산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 부부의 큰 자랑입니다. 3년 전 제가 정년 퇴임을 했을 때 저희 부부의 수중에는 퇴직금과 평생 알뜰살뜰 모아온 예금을 합쳐 10억 원 정도의 자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송파에 30평짜리 아파트, 이것이 저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남은 노후를 보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 민식에게 그 끔찍한 불행이 닥치기 전까지는요. 민식이는 저와 같은 교직에 몸담았던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무엇보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육체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현수야, 들어보게. 우리 아들놈들이 내 재산을 놓고 싸우고 있네. 민식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식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자마자 유산 상속 문제가 불거져 형제의 우애가 완전히 금이 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큰 놈은 장남이니 집을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고 작은 놈은 형만 챙기는 건 불공평하다고 소리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서로 헐뜯고 있다네. 내가 죽으면 저놈들은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릴 걸세. 아내 영미가 아무리 위로의 말을 건네도 민식의 절망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와 영미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친구의 후에 섞인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재산 같은 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 자식들, 성진이와 서연이가 똑같이 추악한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미에게 제 결심을 밝혔습니다. 여보, 나는 결심했소. 우리 재산은 우리가 건강할 때 미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나눠줍시다. 그러면 민식이와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을 거요. 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내 영미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보, 진심이에요? 아직 우리도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노후 자금이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영미의 걱정은 지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평생을 교사로서 원칙과 공정함을 중요하게 여겨온 저에게 재산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아이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소. 우리에게는 교직원 연금이 있잖소.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모른 척 하지는 않을 거요. 무엇보다 그 아이들이 재산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꼴을 보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 성진이와 서연이는 결코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유난히 경쟁심이 강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장남인 성진이는 늘 자신이 동생보다 위에 서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고, 지기 싫어하는 서연이는 그런 오빠에게 결코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런 두 아이의 관계가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변해버릴지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성진아, 서연아,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아빠와 엄마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너희 두 사람에게 살아있을 때 미리 증여하기로 했다. 제 말에 성진이와 서연이는 잠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진이가 대표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건강하신데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저는 친구 민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원인이 되어 가족이 붕괴되는 비극을 우리는 막고 싶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팔아서 현금화하고 예금과 합쳐서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저의 결심을 들은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성진이는 감격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다니. 아버지의 그 공평한 판단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서연이도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고마워. 우리 절대로 아빠, 엄마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두 분 잘 모실게. 아이들의 순수한 감사의 말에 저와 영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역시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구나. 이 결단이야말로 우리 가족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가족회의 한구석에서 저는 아주 사소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산의 구체적인 분배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팔면 15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예금과 합쳐서 한 사람당 12억 5천만 원씩 돌아가겠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성진이가 재빨리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이 아파트는 제가 장남으로서 물려받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그 대신 서연이에게는 현금으로 좀 더 챙겨주는 방식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오빠, 그건 불공평하지. 이 집은 현재 시가로 정확히 평가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되면 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데 역시 팔아서 정확하게 현금으로 나누는 게 가장 공평해. 두 아이 사이에서 잠시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듯 했지만 그때는 아직 건전한 의견 교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 최초의 제안대로 집은 팔고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마치 작은 가시가 박힌 듯한 미세한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전 증여의 법적인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들었던 송파의 집을 떠나는 것에는 아쉬움도 컸지만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집을 판 돈의 일부로 근처의 작은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나 청소 걱정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곳이 저희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증여 절차가 모두 완료되고 아이들의 통장에 각각 12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입금되던 날, 성진이와 서연이는 고급 한정식 집에 저희를 초대하여 성대한 감사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한 달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비추던 아이들의 방문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점차 뜸해졌습니다. 전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말이 되면 의뢰, 이번 주말에 찾아뵈어도 될까요? 라고 먼저 연락을 해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희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몇 달이고 목소리 한번 듣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전화를 해도 죄송해요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엄마 미안.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는 길이라 나중에 통화하자. 라며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희가 사는 실버타운은 아이들의 집에서 차로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저희 부모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무엇보다 깊이 상처 입힌 것은 아이들이 저희의 집을 마치 도심의 편리한 호텔처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늦게 아들 성진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금 회사 동료들과 회식 중인데 그만 막차를 놓쳐버렸습니다. 염치 없지만 오늘 하룻밤만 아버지 댁에서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샤워만 하고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잤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허둥지둥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의 건강을 묻는 말도 군항을 궁금해하는 말도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호텔 프론트의 열쇠를 반납하듯 너무나도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딸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일산에서 친구들과 강남으로 쇼핑을 올 때면 의뢰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저희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쇼핑한 물건을 잠시 맡아두기 위함,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타기 전까지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엄마, 미안. 이 짐 좀 잠깐 맡아줘. 친구랑 커피 한잔하고 바로 와서 가져갈게. 그녀는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커다란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돌아와서는 엄마, 아빠, 그럼 저 가볼게요. 라며 폭풍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걱정하고 보살펴야 할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좋은 무료 숙박시설이나 무료 물건 보관소 정도로 전락해버린 듯 했습니다. 그 너무나도 노골적인 태도에 성인군자 같은 아내 영미조차도 점차 얼굴에 그늘이 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부부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내는 일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내 영미가 갑작스러운 몸살 감기로 하루 종일 끙끙 앓아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나 딸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실은 네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구나. 혹시 괜찮다면 잠시 들러서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는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엄마가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휴, 그냥 감기 몸살이잖아요. 아빠도 참. 저 지금 애들 데리고 키즈카페 와 있단 말이에요. 일산에서 송파까지 지금 가려면 얼마나 막히는데. 그냥 약 잘 챙겨드리고 죽이라도 끓여 드리세요. 너무나도 차갑고 매정한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 서연이가 장염으로 고생할 때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 딸이 이제는 제 어미가 아파 누워있다는 소식에도 아이들의 키즈 카페 약속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서툰 솜씨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아들 성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영미가 아파 누워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쾌활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편찮으세요? 그럼 마침 잘 됐네요. 실은 제가 지금 회사 부장님이랑 강남에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대리운전 부르기가 애매해서요.
죄송하지만 오늘 하룻밤은 아버지 댁에서 신세 좀 져도 될까요? 어머니가 누워 계시면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걱정하기는커녕 그것을 자신이 편하게 외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다니. 제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짐승과도 같은 마음을 가진 인간이 되어버렸단 말입니까? 그날 아들은 예상대로 자정이 넘어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와서는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저희가 눈을 뜨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가 마신 숙취 해소 음료수 병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영민은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뭔가 단단히 잘못한 것 같아요. 그 힘없는 목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다고 내린 그 결단.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온기마저도 앗아가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처음으로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이들의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동에 온화히기만 하던 아내 영미도 참 마음에 병이 들어 말수가 줄고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의 안색을 걱정한 친구 민식이가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췌장암을 이겨낸 그는 이제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라면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최근 아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하소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민식이는 심각한 얼굴로 팔짱을 끼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 자네 혹시 사전 중에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은 아니겠지? 저는 뜨끔했습니다. 민식이가 어떻게 그것을? 뭐 그런 셈이지.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꼴은 보기 싫어서 말일세. 제 말에 민식이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복의 친구, 그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야. 부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전 재산을 물려주다니 그건 자식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아. 민식이는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그가 암에 걸려 쓰러지자마자 태도를 바꾸어 재산 이야기만 꺼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재산의 대부분을 신탁회사에 맡겨 자신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아이들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그놈들 지금은 내 비위 맞추느라 정신이 없다네. 주말마다 손주들 데리고 병문안을 오지. 참 얄궂은 일이야. 돈이 떨어지면 인연도 끊어지지만 돈 때문에 없던 인연도 생기는 법이지. 민식이의 말이 제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현수, 자네 아들 성진이 말일세. 실은 요즘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아. 회사에서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꽤 많은 빚을 졌다고 들었군. 딸 서연이 남편도 공무원 월급만으로 빠듯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근히 살아간다고 들었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그런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니, 그래서 그렇게 저희의 재산을 탐했던 것일까? 그리고 재산을 손에 넣으자마자 그렇게 돌변했던 것일까요?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져 가는 듯 했습니다. 민식이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장남 성진이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에 성진이는 무척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저는 그런 아들의 태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성진아, 네게 물을 말이 있다. 너 정말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거냐? 혹시 빚 같은 건 없는 거냐? 저의 날카로운 질문에 성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흔들리는 눈빛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식이의 말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성진아, 왜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니? 우린 부모 자식이 아니더냐? 어렵다고 말을 했으면 우리라고 모른 척 했겠느냐?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으면 아버지가 도와주셨을 것 같으세요? 어차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라며 냉정하게 돌아서셨을 거잖아요. 아버지는 옛날부터 그러셨어요. 제 마음, 제 사정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헤아려 준 적 있으셨냐고요? 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감사의 말이 아닌 수십 년간 묵혀왔던 저에 대한 원망과 분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와 이 아이 사이에 놓인 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다는 것을요. 제가 자식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이 아이에게는 그저 숨 막히는 간섭과 억압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망연자절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내 영미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한 거군요. 아내의 그 눈물은 아이들의 변심에 대한 슬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저희 부부가 평생을 바쳐 쌓아왔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부정당한 것 같은 깊은 절망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 재산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저희는 재산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마저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저희에 대한 태도는 거리낌 없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들의 눈에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귀찮은 식객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딸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 보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남편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듯 했지만 며칠 뒤 저는 동네 주미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따님 서연이 얼마 전에 유럽 여행 다녀왔다면서요? 얼마나 좋았을까? 사진을 보니 아주 행복해 보이던데.
그것도 무슨 소리란 말인가? 저희에게는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설상가상으로 아들 성진이는 저희와 상의 한마디 없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실버타운의 운영회사와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부모의 월 생활비는 자녀의 재산에서 지급되되 그 대가로 부모가 가진 모든 자산의 실질적인 권리는 자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저희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집에서 자녀들의 세입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에 마지막 대못을 박은 사건은 아내 영미의 생일날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도 딸에게서도 축하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영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이제 정말 짐만 되는 존재인가 봐요. 아내의 그 고통스러운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원칙과 이성을 신봉해온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성과 도리의 붕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무의미하고 주력하는 연극을 끝내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미, 이제 됐어. 우리 인생을 되찾읍시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친구 민식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는 제게 노인 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법무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법무사는 젊은 시절 북에서 넘어온 탈북민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형형한 눈빛을 가진 그는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해 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과 같은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선의로 행한 너무 이른 사전증여가 오히려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가족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아팠지만 한편으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만의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이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럼 법무사님,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되돌릴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제가 묻자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증여 당시에 부모의 생활을 부양한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반격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 내여분께서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말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투지를 깨웠습니다. 저는 평생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며 불의에 굴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작 제 인생의 불의 앞에서는 침묵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올 때 저와 아내 영미는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법무사의 조언은 놀랍게도 지금 당장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감정적으로 자녀들과 법적 다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우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더 이상 당신들이 그들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탈북민 출신 법무사는 자신의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저도 고향에서 모든 것을 잃어봤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그래서 압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지혜롭게 돌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희는 그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저희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으며 우리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 대한 그들의 소유자와도 같은 엄한한 태도를 흔들 것이었습니다. 둘째, 저희는 이 실버타운을 나가 더 소박하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셋째, 아이들의 저희에 대한 언행, 특히 금전적 요구와 부양 의무 분리행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증거로 남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살아온 유언장을 작성할 것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저희가 죽는 순간까지 저희에게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보인 자식에게 더 많은 몫을 남기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양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라고 법무사는 말했습니다. 유산은 권리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무조건적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교사로서가 아닌 한 명의 학생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최선의 결정이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흐름을 읽어 가장 현명한 수를 두는 것임을. 계획의 첫 단계로 저는 아들과 딸을 실버타운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또 무슨 돈 문제로 잔소리를 하려는가 싶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런 두 아이 앞에 따뜻한 차를 내놓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성진아, 서연아,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 부부는 앞으로 너희에게서 금전적인 지원을 일절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실버타운도 다음 달 말에 나갈 생각이다. 저의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선언에 두 아이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지원을 안 받으시면 어떻게 생활하시려고요? 성진이가 겨우 짜낸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당혹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다. 우리에게는 아직 교직원 연금이 나온다. 그리고 네 엄마도 다시 옛날처럼 부업을 시작한다고 하더구나. 호의호식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둘이 분수에 맞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우리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너희 가정 일에만 신경 쓰도록 해라. 저의 그 말은 아이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들은 마음 한구석에서 저희를 자신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노인으로 치부하고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서연이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저희가 언제 지원을 안 해드린다고 했어요. 저희는 아빠, 엄마 걱정해서. 걱정? 진심으로 걱정하는 부모에게 빚을 떠넘기려 하고 어머니 생신날에 전화 한 통 없는 것이 너희의 방식이더냐? 저의 조용하지만 뼈를 때리는 반문에 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에 작은 월세 아파트를 얻을 생각이다. 너희가 우리 명의로 멋대로 변경했던 그 굴욕적인 관리 계약도 모두 법무사를 통해 무효로 돌려놓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생활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말아라. 알겠느냐? 아이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줄 알았던 늙은 부모가 갑자기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한 것. 그것은 그들의 인생 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빚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선언대로 실버타운을 나와 예전에 살던 송파의 동네 근처에 작은 월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집은 좁고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무엇보다 우리 두 사람의 의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내 영미는 마치 다시 젊어진 듯 활기를 되찾았고 틈틈이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지역 노인 복지관에 나가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수입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었지만 저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전보다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한편 아이들의 태도는 저희의 예상대로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반발하던 아이들도 저희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자 이번에는 반대로 저희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그전까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두 아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교대로 저희의 좁은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뭐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그들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말투로 저희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이들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법무사의 조언대로 저는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아내와 함께 일지에 꼼꼼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성진이는 여전히 자신의 빚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아버지, 요즘 경기가 풀려서 제 사업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라며 은근히 자신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이거 백화점에서 새로 나온 영양제인데 드셔보세요. 라며 값비싼 선물을 사오기 시작했지만 그 눈은 항상 저희의 생활 형편을 샅샅이 훑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저희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 저희의 마음이 완전히 그들에게서 떠나 그 막대한 유산이 자신들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오직 그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던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 계절은 쌀쌀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성진이에게서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설에는 저희 분당 집으로 오셔서 함께 보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뵙고 싶다고 난립니다. 집사람도 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찜 잔뜩 해놓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산을 모두 물려준 이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아들의 진심처럼 보이는 초대였습니다. 서연이에게서도 곧바로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엄마, 올해 설에는 꼭 저희 일산 집으로 오셔야 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떡국 빚는다고 벌써부터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저희에게 효도를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법무사님이 예측했던 그대로의 전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상의 끝에 어느 쪽에 초대해도 바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성진이와 서연이에게 각각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진이에게, 서연이에게 초대해 주어 정말 고맙다. 하지만 올 설에는 우리 둘이서 조용히 보내려고 한다. 그보다 한 가지 상의할 게 있다. 실은 네 엄마가 최근 지병인 관절염이 악화되어 큰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수술 보증인으로 서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부탁할 수 있겠니?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수술비 일부라도 좀 보태줄 수 있겠느냐? 물론 이건 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너희에게 증여했던 돈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셈이 될 거다.
바로 답장 바란다. 물론 영미의 수술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한 저의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며칠 뒤 예상대로 두 아이에게서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먼저 전화를 한 것은 성진이었습니다. 아버지, 편지 잘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신다니 걱정이네요. 보증인 서명은 물론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 수술비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제 사업자금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당황하며 말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전화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수술이라니 금시초문인데? 그리고 돈을 돌려달라니요. 한 분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는 건 법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보다 오빠는 뭐래요? 장남이면서 이럴 때 나서서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아픈 어머니를 걱정하기보다 당장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것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너희 마음은 잘 알았다. 그리고 저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법무사를 찾아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 김현수와 아내 박영미의 유산은 우리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지난 3년간 우리 부부에게 가장 성실한 부양과 애정을 보였다고 판단되는 자녀 1인에게 그 전액을 상속한다. 그 판단은 유언 집행인인 이 법무사에게 일임한다. 저는 그 유언장의 사본을 성진이와 서연이에게 각각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유언장이 도착하는 날부터 아이들의 행동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전까지의 어색한 효도 경쟁은 끝이 나고 그들의 추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이는 아버지, 제가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니 유산은 제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며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연이는 오빠는 지금까지 부모님 속만 썩였잖아요. 이제부터는 시집간 딸인 제가 부모님을 모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 유산은 제가 받아야 해요. 라며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앞에서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며 자신이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를 증명하기 위한 역겨운 쇼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추악한 다툼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저희 부부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는 저희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저희의 너무나도 섣부른 결정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양심마저도 파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일요일 오후 저는 성진이와 서연이를 다시 저희의 작은 아파트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 문제의 유언장을 천천히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두 아이가 경악의 소리를 내는 것을 저는 조용히 손으로 막았습니다. 이제 이런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자. 우리는 너희를 시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너희를 의심하고 너희의 가장 추한 모습을 끄집어내고 말았다. 우리가 틀렸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내 영미도 제 옆에서 조용히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재산은 우리가 죽은 뒤에 법이 정한 대로 너희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것이다. 그걸로 됐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는 2번 다시 우리 재산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부모로서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우리를 마주해 주길 바란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도록 하자. 저의 그 비통하지만 단호한 각오에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죄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두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저희를 향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사죄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한 줄기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겨버린 깊은 골이 완전히 메워진 것은 아닙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데는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는 서로에게 씌웠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불완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서로를 마주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한 듯하지만 2번 다시 저희에게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2발로 서서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듯합니다. 저와 아내 영미는 지금 송파의 그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노후의 거처를 어떻게 할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같은 아득한 미래의 일로 골머리를 앓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 또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길을 찾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이른 결단은 때로 가족의 유대를 허무하게 끊어버립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나도 누구에게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그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나가는 유연함. 그것이야말로 평온하고 자신다운 노후를 쌓아 올리는 최고의 지혜라고 72살이 된 지금의 저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친구의 비극을 목격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한 나머지 너무나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뜻으로 행한 사전 증여가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저희 부부를 깊은 고독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버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결단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가족과 함께 소중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든 솔직하게 마주하고 대화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재산 관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과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부디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